매주 수요일 밤 9시 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욘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대상포진은 어떤 질환일까요? 그리고 언제 오는 걸까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최성수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욘디에 처음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최고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기보다는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또 겸손하시고, 네, 인자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신 교수님과 함께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 오늘 또 처음 자리해 주셔서 제가 교수님 좀 소개 조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 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그리고 암병원 암환자 라이프케어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또 대상포진, 그리고 신경병증 통증, 그리고 경부 및 요부 하지 통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고, 또 풍선 확장술 등 첨단 통증 치료 기법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맞을까요, 교수님? 네, 통증 클리닉에서 통증 환자들 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네네. 수술장에서 마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취 통증의학과니까 마취도 하고 통증도 하고.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외래에서는 통증 때문에 환자분들 만나 뵈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주로 교수님을 찾아가면 될지. 일반 환자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네. 제일 많은 거는 아무래도 척추 관련된 통증. 그게 제일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상포진 환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만성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랄지 수술 후에 발생한 통증, 기타 등등. 이제 주로는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죠. 그러시군요. 그리고 첨단 통증 치료 기법도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좀 어떤 건지 자랑을 좀 마음껏 해주세요, 교수님. 첨단이라기보다는요. 네. 사실 통증을 오래 이렇게 앓는 그런 경우에 만성화가 되면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킬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 없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약을 이용하는 것도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떤 시술의 테크닉이랄지 시술의 방법을 좀 개선하거나 새로 개발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들한테 이런 시술을 했을 때 이제 그 효과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환자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연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까 만성 통증으로 가게 되면 좀 치료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떤 통증이든 간에 좀 조기에 개입을 하는 게 더 좋은 예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맞습니다.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좀 아프신 곳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사실 그냥 진통제 한번 먹어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은 좀 병원에 가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긴 한데요. 네네.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죠. 물리치료도 좀 해보고 찜질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약도 해서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시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면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경치료, 네네. 블럭 이런 거, 신경차단술, 여러 가지 용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경에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오늘 정말 이 통증의 전문가 교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도 많이 주시면 제가 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오영도님, 윤희님,
또 위스키 브라우니 JY님, 시분초님, 윤희님, 초코맘님, 의자 중에 왕이다님 또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질문은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대상포진이잖아요. 네. 궁금한 거 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어서 조심해야 할 질환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지 먼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포진 어떤 질환인가요, 교수님? 말 그대로예요. 말 네. 그대로. 이제 대상이잖아요. 띠 네네네. 모양으로 이제 포진 물집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서 통증도 같이 오는 그런 네.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거든요. 이제 보통은 네, 잠깐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보시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바이러스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예요. 말 그대로 수두도 일으키고 네. 대상포진도 일으키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수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렸을 때 뭐 수두에 감염이 돼 있으면은 사실 뭐 수두를 어렸을 때 알아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 기억나요. 저 걸렸었어요, 교수님. 네, 이게 네. 호흡기 감염이나 접촉 감염이거든요. 감염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대개는 저절로 나요. 음. 그냥 온몸에 이렇게 물집 잡히면서 좀 몸살기 있고 뭐 열도 좀 났다가 그러면서 저절로 다 났거든요. 저절로 난다는 얘기는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처음에 체내에 들어왔을 때 이제 내 면역력이 그걸 이겨낸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바이러스를 완전히 물리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약해져가지고 몸 안에 숨어 있게 돼요. 근데 주로 어디 숨어 있냐면 신경절이라는 데 숨어 있습니다. 신경절은 네.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감각신경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잠복을 해 있다가 그러고 사는 거죠. 얘네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몸 안에 면역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 건데, 어느 시기에 이제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네.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돼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신경에 살고 있는 애들이 계속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경을 파괴합니다. 자기가 이제 숨어있던 그 신경을 파괴하고, 그 신경이 이제 이렇게 쭉 지배하는, 신경이 쭉 나와서 지배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경을 따라서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퍼져나가요. 신경을 따라서. 그러면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그 피부까지 이제 와요. 피부까지. 해당 신경이 이제 지배하는 피부 공절까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피부에 병변이 생깁니다. 처음에 이제 뭐 물집 생기기도 하고 고름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신경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조절,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과도하게 흥분되지 않기도 하고 뭐 억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절되던 그 신경이 파괴가 되니까 이제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 제멋대로.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입니다. 이 이름을 이제 대상포진이라 한 거는 그 피부 병변의 모양을 따라서 그 명칭을 붙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두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수님, 수두에 안 걸렸던 사람들은 대상포진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걸립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 수두 바이러스가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대상포진이 생긴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또 감염이 되고 생기는지 또 궁금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수두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수두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되면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이게 가라앉으면서 맞아요. 이 기억이 신경절을 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 신경절 바이러스가 잠복돼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얘네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거꾸로 여기를 따라가지고 그 해당 피부 분절, 이 신경절이 뭐 우리 몸에 이제 척추 쪽에는 후근 신경절이라는 게 있고, 이제 얼굴 쪽으로는 3차 신경절에 있거든요. 그 두 군데에 이제 숨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신경을 따라서 피부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병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피부에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건데, 저 가장 궁금한 게 증상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대상포진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증상이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는요. 네.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진이 생겨서 사실 알게 되는 거지. 발진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감기 비슷하기도 하고 좀
피부가 좀 이상하네, 어. 이상하네. 그러면서 열도 살짝 나고 피곤하고 네네. 좀 약간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먼저 생깁니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발진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대상포진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그 발진을 보고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발진이 생겨요. 근데 이 발진의 특징은 이제 한쪽으로만 생깁니다.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띠 모양을 뭉쳐서 네네. 생기고요. 처음에는 이제 울긋불긋한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면서 물집 같은 게 이렇게 막 잡히다가 거기에 이제 고름 차고 그러면서 이제 나으면서 딱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회복이 됩니다. 대부분은 피부 병변의 회복은 상처가 남지 않아요. 뭐 가끔은 이렇게 반점처럼 까맣게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크게 문제 없이 회복이 되고요. 생기는 부위는 흉추에 가장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주변, 이마나 뭐 이런 안신경 분포하는 부분에 네네네. 그 다음으로 생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부 발진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이제 발진이 생기면서 통증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같이 생기는데요. 발진이 보통 한 달 이내에는 다 회복이 돼요. 이제 딱지도 떨어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통증도 사실은 많이 감소합니다. 처음엔 좀 아프다가도 좀 많이 감소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조금 몇 달 지나면은 이제 그럭저럭 참을 수 있을 정도까지 약도 안 먹고 회복이 돼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일부는 이제 통증, 그러니까 피부는 다 낫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 대상포진보다 신경통이 더 무섭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신경이 파괴가 되잖아요. 신경이 네네. 그 파괴가 된 거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은 잘 안 돼요. 피부는 회복이 되지만 네네네. 이 파괴된 신경은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통증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많이 망가질수록 이제 대상포진 신경통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잠복돼서 재활성화되는 그 신경절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많은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많이 신경이 파괴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좀 더 많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예후가 또 완전히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러면 신경통까지 가기 전에 이 통증은 좀 참을 만한 통증이라는 거죠, 교수님?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느 정도의 사람마다. 통증? 이 처음에 그 발진과 함께 나타나는 그 통증을 좀 어떻게 이게 호소하시는지 사람마다 네.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 딱히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할지는 좀 힘든데 네네. 이제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병원에 오시겠죠. 그 정도로 아프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신경통까지 가기 전에도 그래도 꽤나 좀 통증이 그렇죠. 이제 있다. 급성으로 대상포진이 왔을 때도 네네. 통증이 심한 분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뭐 그렇군요. 입원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초기에 개입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발진으로 올라와야 그래도 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진단은 발진으로 올라왔을 때가 제일 확실하게 증상으로 보고 이제 진단합니다. 일반인들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 어떤 포진 아니면은 뭐 다른 피부 질환이랑 좀 일반인들이 많이 어떻게 달라요. 하면 일단 구별할 분포 수 자체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띠 모양으로 한쪽으로 국한돼서 보통 이렇게 나타나고요. 네네. 어떤 하여튼 그 분포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하여튼 쭉 그렇습니다. 그냥 아까 흉추랑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일반인들도 이제 쉽게 의심을 구분할 해볼 수 수가 있다. 있어요. 뭐 꼭 아닐 수도 있는데 의심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피부 발진이랑 통증이 나타나긴 하지만 또 그 외에 다른 증상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상들 좀 있을까요? 다른 증상은 이제 가려운 게 좀 동반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분포하는 그러니까 침범하는 신경이 어떤 신경이냐에 따라 약간 달라요. 이걸 뭐 합병증으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여기 눈 주변 피부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각막이나 결막, 시신경 그런 데까지 심하면 침범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이제 증상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흔하진 않지만요. 얼굴 신경이나 이 귀 안에 있는 귀신경 이런 데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 신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안면마비처럼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귀도 같이 아프고. 네네. 그리고 이 귀 주변에 물집이 생겨요. 램지헌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경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청력이나 무슨
이 평형 감각 같은 것도 좀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아주 드물게 포진이 없는데 그 띠 모양으로 대상포진이 피부 병변만 빼고는 다 비슷한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아주 포진이 드물게. 없는 경우도 네.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러네요. 가끔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이 정말 심각하게 떨어져 네. 있는 분들은 아까 처음에 수두 걸렸을 때 전신에 물집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대상포진이 전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파종성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는데요. 면역력이 아주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 이거는 치료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좀 흔히 대상포진하면 떠올리는 그런 피부 발진 말고도 이제 눈이나 귀에도 생길 수 있고 아예 뭐 포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전신에 생길 수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요런 좀 그 밖의 증상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좀 나타나나요? 아주 예외적인 건지 아니면 네. 그래도 네.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무발성 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대로 유병률이 알려지지도 않을 정도로 네네네. 이렇게 드문 거고요. 눈대상포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추에 가장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귀, 네네. 눈 주변 그쪽에 이제 침범을 하기 때문에요. 대상포진 환자 한 15% 내외 정도. 그래도 꽤 정도입니다. 좀 예. 생기네요. 귀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그보다 이제 더 비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눈, 귀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자 중에 왕이다님께서요. 대상포진이 혹시 뇌에도 발생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아, 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예, 예. 근데 그게 사실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이진 않는데 이제 합병증이죠. 이제 아. 대상포진 때문에 뭐 이렇게 합병증처럼 생길 수가 있어요. 뇌수막염, 무균성 뇌수막염이라고 뭐 아니면 네네네. 뇌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긴 뇌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합병증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매우 드물어요. 네, 매우 드뭅니다. 그렇군요. 또 네. 여기 합병증들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신경통이라는 말씀 그렇죠. 주셨는데 그게 가장 이제 네. 무서운 겁니다. 이제 그 외에도 또 다른 네. 합병증들을 네. 정리해 주셔서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네네. 청각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이제 척수염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뭐 2차적으로 감염 세균이 이제 바이러스의 질병이긴 한데 2차적으로 뭐 이를테면 딱지가 졌는데 이쪽에 뭐 2차 감염이 생겨서 그런 식으로 감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아주 드물게 운동 기능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초신경에 운동신경까지 좀 침범을 네. 하게 되면은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그 안면 신경 침범하면 마비도 생기기도 하고 청각 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가 신경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얼마나 아픈지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무섭다는 신경통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신경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한 달 정도 급성기 이제 피부가 회복되는 시기죠. 피부가 회복되는 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뭐 한 달 이건 이제 그 연구자들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뭐 피부 병변 회복되고 뭐 한 달 후에도 계속 아프다. 뭐 3개월이 돼야지 대상포진 신경통에 뭐 말들이 많은데요.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피부가 다 나았고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계속 아프다. 이러면 이제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간주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대상포진 신경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환자마다 통증의 강도를 호소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서 얼마나 뭐 아픈지 궁금해요. 이제 심하신 분들은 네네.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요. 이제 이게 신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렇게 닿는 강도 이건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지는 거는 만져도 아파요. 스치기만 해도 그래서 아프다. 옷을 못 입어요. 여기 생겼는데 옷을 못 입고 집에서 웃돌이 벗고 지내시고요. 누우면 닿으면 아프니까 눕지도 못하고. 와.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이게 심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생활도 하시고 뭐 잠도 좀 그러신 분들이 환자마다 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렇군요. 네, 또 슬라이드도 보면서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망가져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리하고 네. 뭐 이렇게 찌르는 것 같고 따갑기도 하고 후끈거리고 옷에 닿기만 해도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경이 망가진 게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이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렵고 오래 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음. 막 제 환자 어느 분 한 분은 뭐 10년 넘은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못 입을 정도의 통증이 사실 그렇게 음. 오래 지속되면 너무 삶의 질에도 그렇죠. 영향을 예, 미칠 것 뭐 밥도 못 같은데. 먹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혹시라도 대상포진이 이제 네. 걸렸다, 발병이 했다, 그러면은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좀 개입 시기에 따라서 예후가 좀 달라지기도 하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신경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질문 주신 분들 많아서 관련된 질문 몇 개만 좀 미리 받아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네. 초코맘님께서요. 초코맘님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3세 아버지 대상포진 신경 1년 전. 아이고, 꽤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아직도 통증약을 드십니다. 이게 복용 간격을 차차 늘리고 있긴 한데 이거 언제까지 드셔야 되는지. 아, 그거는 환자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1년 정도 됐고 약으로 치료를 하시면서 서서히 이제 증상이 좋아지니까 아마도 간격을 늘렸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늘려보다가 이제 중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통증에 좀 적응도 되고. 이게 통증이라는 게 단순히 감각이 아니거든요. 통증은 뇌에서 인지를 해요, 뇌에서. 네네. 뇌가 이걸 통증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야지 아픈 거예요. 아무리 여기 칼로 뭐 이렇게 자르고 해도 뇌가 이건 통증 아니야, 안 아파라고 생각하면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적응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시간 지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차차 늘렸다는 말씀이 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대상포진이 저절로 치유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들으셨나 봐요. 혹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교수님의 좀 입장을 좀 주시자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몸 안에 바이러스가 아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재활성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뭐 떨어진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뭐 면역력이 몸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떨어졌다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피부 병변은 이제 회복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가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약 먹고 주사 먹고 할 필요 없고 그거 맞을 수도 있는데요.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은 신경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뭐 하여튼 몇 가지 이제 위험 인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괜히 사서 고생하다시피 하는 거라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초기에 일단 좀 잘 치료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연 코스로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좋아져요. 어느 정도 좋아지는데 뭐 누가 좋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경통이 누가 남을지 아닐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소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그 수두 바이러스가 내재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은 백신도 맞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두가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은 수두 백신을 맞아야겠죠. 지금 그러니까 수두 백신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 네네. 그 전에 개발이 돼서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예방접종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돌쯤 되면 맞습니다. 수두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수두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예방접종을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걸린 적이 없는 사람 글쎄요.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이 왜 걸리는 건지. 이게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서 사실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되는 건데요.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의 모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를테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달지, 뭐 야근을 한달지 이렇게 과로를 하고, 최근에는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좀 무리하게 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다쳤다거나, 큰 수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암에 걸렸다거나, 이제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나 뭐 방사선 치료 이런 거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면역 억제제 이식 환자 같은 경우에 면역 억제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를 좀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그런 류마티스 질환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좀 오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면역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도 막 기침을 하는 거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나 봐요, 교수님.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건조해서. 네.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이제 대상포진이 언제 올 수 있는지를 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 사실 뭐 어떤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스나 과로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대상포진이 올 수 네, 있는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좀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좀 위험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상포진의 위험군이라기보다는요. 대상포진은 신경통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좀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라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떤 상황이라면 이제 위험도가 있는 거고요. 그 후에 이게 대상포진으로 신경통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사실 더 네네.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제 고위험군은 일단 나이가 좀 많은 분들. 고령이신 네,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요. 네네네. 그 물집이 생기기 전에도 통증이 좀 그 전구 물집이 생기기 전에도 통증의 강도가 좀 높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발진이 아주 막 넓게 여러 신경절을 침범하는 경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그리고 통증도 초기에 굉장히 심한 경우에, 그리고 눈에 생긴 경우가 이제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좀 많이 이행을 하는 위험 인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아직 연구가 조금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여자, 그리고 당뇨병 같이 어떤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뭐 루푸스랄지, 그리고 물집이 생긴 부위에 다쳤던 분들, 면역 저하가 심각하게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갈 위험성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통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쨌든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하니까 네. 전염이 되는지 뭐 네. 가족이나 친지 중에 걸렸는데 뭐 어떻게 조심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전염이 될 수 있어요. 네네. 전염될 수 있어요. 언제 되냐면요. 아까 이 그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잠복된 신경절에 잠복돼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재활성화를 하면서 얘네들이 이 신경을 따라서 피부 분절까지 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동을 하면서 피부에도 그 바이러스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물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집이 생겼다는 얘기는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물집이 있는 부분 경우에 물집이 발생할 때는 전염성이 있어요. 물집이 있을 때? 네, 물집이 네네. 있을 때. 근데 그 시기가 약 한 일주일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때는 피부에 직접 접촉을 하면은 전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게 네네.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면역력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전혀 감염까지 가진 않겠죠, 이게. 이미 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내 네네. 면역력이 좀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수두를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수두가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두가 걸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걸렸다. 이미 걸렸으면 이미 내 안에 이 바이러스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복해 있는 거죠. 접촉한다고 해서 네,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수두가 걸리셨던 분들은 접촉한다고 해서 대상포진이 막 그런 건 재활성화되고 아닙니다. 이런 건 네, 아니라는 그런 건 거죠? 아닌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가족분 중에 대상포진이 걸렸다 이럴 때 뭐 어떤 격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럴 필요가 좀 있을까요?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면 되는 네. 문제라는 네. 거죠? 네. 그렇군요. 다만 네. 이제 네네. 그 아까
보통 우리나라 예방 접종을 돌 정도의 이제 수두 예방 접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전에 아기들, 어린 애들이 갓난아기나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기하고는 접촉을 좀 피해야겠죠. 그런 건 좀. 그렇군요. 수두 접종을 안 맞은 어린 네. 아이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네, 있겠다. 네, 일반인들은 크게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네. 된다. 성인들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조금 많이 주셔서 질문 한 번씩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로 올려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순서대로. 윤희님께서요. 독감을 앓은 한 달 앓은 후에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이것도 좀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있겠죠. 네, 네. 네, 대상포진도 아팠는데 예방접종도 아팠다고 이런 댓글을 또 주셨네요. 네. 아마도 그 제조합 백신을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가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시판되고 있는 거 그건 네네. 두 종류가 있어요. 제일 처음 개발된 게 그 생백신이죠. 생백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좀 독성을 약화시켜 가지고 주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피하 접종이에요. 그래서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조합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항원 항체 반응, 그 항원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뭘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아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이거는 좀 유발될 수 그것 때문에 이제 있군요. 약간 네네. 부작용, 그 주사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에도 씁니다. 이거는 제조합 백신. 그래서 네네. 그게 조금 아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백신 관련해서는 또 한번 깊게 자세히 네. 다뤄봐도 너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또 위스키님께서 백신 질문 주시긴 했는데 한번 요거 받아볼까 봐요. 네. 생백신과 유전자 제조합 백신 중에서 혹시 선택해서 맞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당연히 선택해서 맞을 수 있죠. 네. 당연히 선택할 네, 수 당연히 있다. 선택해서 맞을 수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효과와 비용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네네. 환자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요거는 사실 대상포진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통증을 네. 오랫동안 봐오셨으니까 네. 질문 한번 볼게요. 오랫동안 목이 아픈 환자, 요거 통증 자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목이 아프다라고 하는 게요. 목이라고 그러는 게 경추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입안 그 목이 아픈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료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막연합니다. 질문 자체가. 네, 요거는 그 만성으로 만약에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분이 뭐 여러 군데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되더라. 만약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 만성 통증은 완치를 사실 바라는 게 아니에요. 통증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환자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그 정도까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통증을 없앤다기보다는 개념을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료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베제크님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릴 때 손가락에 사마귀가 많았었는데 이제 갱년기 때 편편 사마귀가 올라와서 고생을 했고 대상포진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수두 예방접종을 해서 이게 생기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달라요.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 바이러스가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두 예방접종을 그리고 이제 수두 예방접종을 했다고 대상포진이 생기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수두 예방접종하고 대상포진하고는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두를 통해서 그 이제 수두 발병을 예방을 했다고 해서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재활성화시키는 걸 막지는 못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네,
좀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ST 추가존님께서요. 아산병원에서 교수님 뵌 적 있다고 키가 상당히 크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이렇게 또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뇌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에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다. 네,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다. 대상포진 자체가 뇌에 생긴다기보다는 대상포진의 합병증으로 뇌 병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광신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8년 전에 조스타박스를 접종했는데 싱그릭스를 다시 맞아야 하는데 접종 후 후유증이 좀 있다고 해서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어떻게 조언 주시는지요? 이것도 사실 환자의 선택입니다. 환자의 선택이고요. 이제 접종으로 얻는 이득하고 접종 시에 생기는 어떤 뭐 부작용 같은 거, 그다음 뭐 가격적인 측면, 효과 측면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스타박스는 이제 이게 처음에 개발되었던 생백신이거든요. 네네. 근데 생백신의 이제 예방 효과 기간이 10년이 채 안 되는 걸로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추가 접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싱그릭스라는 건 이제 최근에 나온 이게 제조합 백신인데 이 제조합 백신은 지금 10년 이상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10년 전에 맞았던 환자들 계속 추적하고 있거든요. 생기나 안 생기나. 이어지고 있군요. 네, 근데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나온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분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득과 실을 잘 따져서 선택을 해볼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의사가 뭐 이거를 맞아 저거를 맞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두 종류의 백신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잘 듣고 환자분들이 어떤 걸 접종을 할지 백신을 맞을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이투님께서 건선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손발바닥 각질화 건선입니다. 대상포진 주사를 맞아야 할지 지금 나이는 52세이고 건선 발병한 지 1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건선도 사실 면역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질환이긴 하거든요. 네, 이거하고 대상포진하고는 글쎄요 크게 관련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선 같은 경우에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하다라고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면역력이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접근하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대상포진 주사를 50세 이상이 이제 적응증이 되거든요. 50세 미만은 아까 얘기한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50세 미만은 접종을 권고라기보다는 적응증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되지 않았어요. 50세 미만은. 제조합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 저하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50세 미만에서 허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연세도 보면은 뭐 백신 맞는 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예방 접종하시면 됩니다. 네, 걱정이 되시면 맞아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정일님께서는 아버지가 이제 팔다리에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통증이 심하셨다가 이제 딱지가 생기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걷기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증상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도 뭐 환자를 보지 않아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프면 걷기 힘들 수도 있죠. 이게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라기보다 아프면 걷기 힘들 수도 있고 이게 대상포진 때문에 걷기 힘드는 게 아닐 수도 있죠. 뭐 아버지라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실 테니까 다른 질환 때문에 걷기 힘들 수도 있는데 마침 또 대상포진이 같이 생겼다. 뭐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어서요. 이거는 환자를 뭐 보고 좀 진료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딱지가 생기는 단계로 진입을 했지만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발병하고 한 3, 4주 정도 지나신 것 같은데요. 뭐 한 2, 3주, 3, 4주 이제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걷기 힘들어 하신다는 게
기운이 없어서 걷기 힘들 수도 있고 음. 뭐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척추협착증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원인이 많아서요. 뭐 이것만 보고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아. 어렵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찐이야님께서는 대상포진을 겪으셨나 봐요. 근데 오른쪽 갈비뼈랑 등 쪽에 대상포진이 왔는데 너무 아프셨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와, 애가 나오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흉추부에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좀, 힘드셨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네. 그리고 디자이너 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어려서 내가 수두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예방 접종을 안 했으면 걸렸을 거라고 봐야죠. 아, 수두 예방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그리고 예방 접종을 그러니까 예방 접종 백신을 맞는 이제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제 그 감염성 질환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거 말 그대로 예방을 하는 게 있고요. 생기더라도 증상을 많이 완화시키는 거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두 예방 그러니까 백신을 어렸을 때 맞았기 때문에 수두에 걸렸는데 그냥 감기처럼 그냥 살짝 앓고 지나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대상포진 생기는 거하고는 글쎄요. 그러면 수두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면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게 안전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조합 백신이 좀 낫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찌니아님께서는 2년 동안 2번 걸리셨대요. 아, 여러 번 걸리신 경우도 있나요? 재감염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겠습니다. 45세인데 2년 동안 대상포진 2번 걸렸는데 아직 미접종이, 아직 나이가. 그런데 4개월 전에 걸려서 신경통 치료를 받고 있는데 미리 접종받아도 될까요? 라는. 일단 나이만 있고 이제 네. 자세한 뭐 환자의 병력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있다, 무슨 그런 질병이 있다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백신 접종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 이제 생겼던 분들이 그럼 이게 다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말들이 많긴 한데요. 보통은 회복이 된 다음에 한 1년 정도. 아무리 빨라도 한 6개월. 그 정도 있다가 조금 원래 이제 생겼던 대상포진이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접종을 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적응증에 해당되는 이유가 네. 뭐예요? 그게 이제 50세부터 그러니까 그 연령별 발생 분포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슬라이드는 안 가져왔는데 그걸 보면은 50세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슬로프가 좀 올라가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에 따라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고령자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50세 이상을 적응증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50세 미만이신 분들도 걸릴 수 있긴 한 거잖아요. 걸릴 수 그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MSAG님께서 또 통증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 한번 받아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80세 어머님께서 4년 전 넘어져서 척추 3번, 4번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통증으로 고생하십니다. 통증 다리 저림으로 다리 저림까지 전신으로 통증이 이제 있는데 이제 수술은 잘 되시긴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통증은 조금 계속 남아 있으셔서 너무 좀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네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대상포진 이야기는 아니네요. 네, 척추 수술 정말 통증 얘기네요. 네. 글쎄요, 이제 이게 수술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보면은 뭐 3, 4번 그쪽 척추 아마도 요추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추 3, 4번 쪽은 크게 뭐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정하는 수술이라는 거는 그 쇠를 넣는 거거든요. 스크류하고 그다음에 그 스크류를 고정하는 막대기 같은 쇠막대기를 이렇게 넣는 건데 이제 그 수술을 한 부분은 그 이제 대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허리 힘을 그 수술한 부분이 이제 너무 단단하니까 수술을 받지 않았던 그 윗 레벨하고 아랫 레벨의 힘을 더 많이 받아서요. 수술 받은 다음에 좀 시간이 흐르면은 수술 위아래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인접분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통증이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전신으로 통증이 갔다라는 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뭐 진통제도 강력한 거 쓰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뭐 시술 같은 거를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수술 후에 이런 통증이 지속이 된다거나 뭐 재발을 했다거나 하면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시군요. 네. 시술 자체도 네, 난이도가 네.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쉬운 케이스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일단은 시술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를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영도님께서는 싱글엑스 1차 맞으셨는데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다고 두통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 이제 네. 2차를 앞두고 있는데 좀 두렵다 이런 네. 댓글도 주셨고 네. 그래도 맞으셔야죠. 뭐. 네, 그래도 1차 맞으셨으니까 네. 그리고 왜 맞으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그 예방 접종, 그러니까 이렇게 맞을 때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이제 기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방 접종을 맞은 이제 완료를 한 다음에 얻은 이익이 주사할 때의 통증보다 더 작다 그러면 맞을 필요가 없죠. 그쵸, 그쵸. 그리고 혜경님께서 또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60대 초반 남편이 작년 7월에 왼쪽 발목, 종아리, 허리 쪽에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아직 왼쪽 엄지 발가락은 신경이 안 돌아왔는데 네. 예방접종은 언제쯤 맞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안 돌아왔다는 게 이제 감각 저하가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경이 파괴됐을 때 통증으로만 오는 그런 양성 증상들이 있고요. 이질통이랄지 뭐 화끈거림 이런. 그다음에 거꾸로 남의 살 같이 감각이 없는 그런 음성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통증이 없고 작년 7월 정도면은 뭐 몇 달 있다가 예방접종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초기에 어떤 그런 대상포진으로 인한 것들은 많이 그래도 회복이 되신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아까 1년이라고 또 말씀을 네, 주셨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엠써니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얼마 전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치매를 20% 낮춘다는 기사를 봤는데 맞아요. 요즘 일리가 있나요? 저도 봤습니다. 오, 네네. 그 네이처에 실렸는데요. 아, 굉장히 정말요? 좋은 저널에 실렸는데요. 네네. 네.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될까요? 네. 뭐 좋은 얘기죠. 뭐 치매도 낮춰주면. 네,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야기니까 네, 네. 뭐 근데 조금 더 지켜보는 네.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뭐 예방 접종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데요. 네. 이제 오늘 교수님과 함께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반적인 어떤 피부 발진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언제 도대체 이게 오는지, 전염은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와 예방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자세히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저 사실 백신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또 한 번 나와주셔서 또 치료나 네. 예방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오늘 이제 처음 비욘디 나와주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이어서 뭐 약간 감흥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그냥 근데 질문들은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네, 지금 굉장히 질문들이. 지금 330분 정도 지금 시청을 해주고 네,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신데 또 겸손하시고 훌륭하신 교수님과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교수님 모셔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시고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